네, 드디어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는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 생쇼 매니저들의 종목 편입 시간까지 남아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박병창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차트 분석센터를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사님의 인사이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현재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돼 왔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첫날에도 코스피 5,000포인트를 재차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님, 하반기 현실성 있게 5,000포인트는 조금 어렵더라도 3,000포인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5,000포인트라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속에서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 단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 상반기에 얘기했던 3,000포인트 가능성이 있느냐의 부분, 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800포인트 근처까지 갔는데 2,800포인트를 넘어서 3,000포인트는 약 7% 정도 남아있어요. 그 정도는 사실 시장에서 무난히 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3,000포인트를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2%까지 할 것이 아니냐라는 월가의 전망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경기 부양 정책이나 재정 확장 정책이 없었던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 재정 확장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그동안에 정책이 없었던 그런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1월 이후에 달러인더스가 떨어졌죠. 110 가까이 있는 데서 지금 이제 달러인더스가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 동안에 9개월 연속 매도를 하다가 5월부터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율 플레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매수 입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없었던 정책이 있고 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것은 금융완화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가장 바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반기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달러인더스가 약하고 우리 원화 강세가 된다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뭐 7%는 무난히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국내 기관과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그걸 믿고 따라갈 거냐의 심리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상반기 내내 우리 시장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조금씩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심리가 얼마나 작용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들을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얘기했던 정책들을 얼마나 실행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겠죠. 네, 5월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하반기까지 이 흐름이 이어지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이사님이 방금 5,000포인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왔는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게 뭐 낮은 주주 환원율, 그리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또 무리한 상장사 쪼개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뭐 이 밖에도 좋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실현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구체적 내용들은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일본과 비슷한 형으로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했고요. 그리고 기업 구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책들을 계속 내놨습니다. 일본이 2012년 정도에 일본의 이제 주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왜 2012년하고 비교하냐면 2012년도부터 소위 일본의 그 시장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들이 나온 거거든요. 밸류업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감은 이때
너무 빠르게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남북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ROE가 낮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ROE가 낮다라는 것은 원천 기술의 확보나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들이 지금 계속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만 하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및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원천 기술 확보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내부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환율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내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입니다.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뭐 흐지부지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통과될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외국계의 롱텀 펀드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상법 개정이 실제로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된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뭐 지금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갑자기 주춤한다든지 뭐 시간이 길게 끌려가든지 이러면 우리의 기대가 또 이제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정책을 정부에서는 시장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깜깜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 기업들의 변화되는 모습들,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시장에 소통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이지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 지유사가 오르고 저PBR도 오르고 배당도 오르고 이러는 부분들은 지금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핫 이슈가 그렇지만 좀 더 길게 보면은 이런 저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네. 가지 방안이 네.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많은 뭐 외국계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법 개정 그리고 뭐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많이 내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 금융주 같은 저PBR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배당소득세 개편이 막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라면서 그 빠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저PBR, 금융주, 지주사들 오늘은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앞으로 저PBR 주도의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주실게요. 선거 바로 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뭐 국민의힘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랬고 전체적으로는 소위 세수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율을 낮추는 그리고 분리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쪽 길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면서 시장 친화적 정책 이런 정책은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건 작년 말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계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차차 하나씩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한 번에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리과세 하는 부분들이 한 번 물러서면서 여기 관련된 종목이 혹시 또 실망 매물 나오면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가지고 밀고 가면 이해상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도 손봐야 되기 때문에 뭐 상속세도 있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서로 이해상충을 매듭을 지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했다고 해서 오늘처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막 급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게 시작이다.
결국 이 시작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완전히 계속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닐지언정 중간에 쉬어갈지언정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봐야 될까 지금 그 기로에 좀 서 있거든요. 그동안 상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 조선, 방산, 네. 원전이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과대 낙폭 업종, 밸류업 관련 종목들로 좀 비중을 바꿔봐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 내내 조방원이 움직였고요. 외국인들이 5월 달에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네. SK하이닉스 1조 5천억 했고요. 조방원은 3조 순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종목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았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앞두면서 소위 지주사도 오르고 저 PBR도 오르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시면 조방원 쪽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나리오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여기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시장이 레벨업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다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가 많이 움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테마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 계속 조방원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방원 쪽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쪽은 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관들이 담지를 못했어요. 기관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이제 수익 게임이 벌어진다.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이나 밸류업 종목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레벨업 될 때는 대형주 그리고 시장이 좀 박스권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개별 종목이 수익 게임이 벌어지는데 조방원은 역시나 그 상태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잠깐 멈춰 있으면 그쪽이 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속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수가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형주들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그리고 그 이상 5,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가 또 잘 가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지금 PBR이 1배도 채 되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PBR이 0.5배도 채 되지 맞습니다. 않더라고요. 이제는 좀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저 PBR 섹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PBR인데 그렇다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이들이 올라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동차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있어서 지금 다른 것들은 상호관세나 이런 것들은 일시 유예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동차 관세 25%는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후에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자동차는 곧바로 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켜봐야 되고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은 PBR이 0.5배 아래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되 얘는 관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반도체를 건들 수 있는, 이 관세로 건들 수 있는 섹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 섹터이고 기술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레벨업이 되면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3,000포인트 위로 간다고 생각하면 반도체는 갈 건데 그러면 얘들이 선두가 돼가지고 조방원이 아니고 얘들이 선두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2배, 3배씩 올라가는 그런 시장을 우리 언제가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트럼프 정책도 아니고 우리 국내 정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차나 자동차나 반도체는 국내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AI 파고 속도에 따른 연동한 사이클입니다. 사이클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AI 반도체 올랐다고 하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묻은 종목들만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가 B2C로 얼마나 우리의 생활로 들어왔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터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어딘쯤이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상반기에 좋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안 좋다고 그러면서 맨날 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만약에 내년 돼서 AI의 활용화가 실생활의 활용화가 더 많이 되면서 반도체가 이제 바야흐로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 생각하면은 반도체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만 알아보시면서 반도체를 조금 기다리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정말 핵심만 콕콕 찝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박병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